네, 오늘 이제 강의가 17강이죠, 그쵸? 앞선 강의에서 이제 송경 선생님 강의로 일제가 한일 강제 병합 이후로 실시했던 무단 통치 시기, 그리고 무단 통치 시기의 말미에 있었던 1919년에 3.1 만세 운동,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었고, 이제 이어서 교과서로는 55페이지부터 중단원이 민족 분열 정책과 국내외 민족 운동이라는 중단원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 이름뿐인 문화 통치라는 내용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운동이 터졌을 때 사실 일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그 1910년에 일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조선을 이제 빼앗고 세월이 거의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조선인들의 어떤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많이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전국 단위로 이제 터져 나왔던 1919년에 3.1 독립만세 운동을 딱 겪고는 일제가 이제 어떤 그 통치 방식의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통치 방식을 살짝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 통치입니다. 앞서서 이제 군인을 중심으로 했던 헌병 무단 통치에서 이제 뭔가 조금 채찍보다는 당근 정책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문화 통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가 바뀌게 돼요. 일단 보통 경찰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군인이 경찰을 겸임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했다면 아무래도 좀 군인은 일반 경찰에 비해서 좀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왠지 총도 더 잘 쏠 것 같고 막 칼도 더 자주 휘두를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이제 민간인들이 경찰을 한다, 즉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면 좀 더 경찰이 좀 유연한 사람들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고, 또 일본이란 나라 자체는 당시에 이제 군국주의라고 해서 모든 이제 이 군사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강성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내 이 정치 관료들도 대부분 누구 출신이냐, 군인 출신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육해공 중에서 육군 출신이 많았습니다. 육군 출신이 일본에서 이제 최대 정치 파벌이었던 거죠.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게 너무 군인 출신들이 와서 조선 총독으로 너무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한가 보다 해서 이제 명목상으로 앞으로는 군인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의 일본 정치인도 총독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제도를 바꿉니다. 또한 각종 조선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게 하고, 또 조선인 한국인의 신문, 잡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무단 통치 시기에 비해서는 뭔가 좀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졌다라는, 일제가 이제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나? 뭐 이런 이제 착각을 하기 쉽지만, 자, 실제는 어떠했냐? 자, 조선의 1대부터 9대까지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문관 출신은 0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화 통치 시기로 바꾸면서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는 바꿨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실제로 군인이 아닌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한 보통 경찰 제도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헌병 경찰 제도일 때 우리나라 이제 헌병 경찰, 군인이 경찰을 겸하는 숫자가 12,000명 정도 됐는데, 문화 통치 시기로 오면서 한 8천여 명 정도를 증원해서 2만여 명의 이제 경찰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조선의 보통 경찰이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8천 명 정도를 갑자기 증원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본토에서 아무나 그냥 막 경찰 지원하면 다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본토에서 뭔가 이렇게 함량 미달에 약간 조폭, 뭐 야쿠자, 양아치, 약간 그런 애들도 뭐 조선반도에 가서 경찰이나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아무나 막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경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에 있던 이 헌병 경찰들보다 더 이제 무식하고 더 이게 나쁜 그런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더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경찰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이제 창간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의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되었지만 총독부에서는 이들 신문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전 검열을 이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나 사진은 삭제해 버리거나 또는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아예 신문을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정간을 해버리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뭐 명목상으로는 조선인의 언론 활동을 뭐 우리가 장려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와 이 조직을 갖다 후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친일 단체를 대거 후원해서 민족을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일제에 더 잘 협력하고 일제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후원해주고 대우해줘서 우리 같은 민족 내에서도 친일파 세력을 더욱더 양성하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반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즉 일제 문화 통치는 말만 문화 통치이지 그 본질은 민족 분열 정책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통치 시기를 실제로 뭐라 불러야 되냐? 민족 분열 정책 시기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문화 통치 시기에 맞춰서 우리 조선의 총독으로 부임해온 3대와 5대 총독을 했던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쓴 글에 보면 첫째,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해라. 그러니까 사회 어떤 지도층이나 지식인층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해라. 세 번째 보면은 친일적 민간 유지들, 부자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해주고 엘리트 교육의 이름 아래 우수한 조선 청년들을 친일 분자로 양성해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조선에 있는 부자들한테 더욱더 편의와 원조를 해줘가지고 이들이 더욱더 한층 더 강력한 친일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조선에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 똑똑한 애들한테 일찍부터 이제 지원을 해줘서 이들을 친일파로 양성시켜라. 이런 식의 이제 대책들을 갖고 있었던 것만 봐도 당시가 이제 이름만 문화 통치이지 실제로 뭐였다? 민족 분열 정책 시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의 총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쁘게 보지만 이런 인간조차도 일본 내에서 나름의 좀 뭐랄까 온건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온건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죄다 육군 출신입니다. 아까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군부 내에서 가장 꼴통 집단이 육군이에요. 제일 강경하고 조선을 쥐어짜야 된다라고 조선인들을 좁혀서라도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애들이 육군인데 사이토 마코토는 육군 출신이 아니고 이 사람 해군 출신입니다. 그나마 일본 내에서는 온건파로 매보다는 말로 뭐 조선인을 통제하자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찍부터 이제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와서 조금 자유로운 생각이 좀 깨어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보낸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온건하니까 뭔가 무단 통치보다는 문화 통치에 이제 어울린다라고 판단해서 보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문화 통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족 분열 정책을 했다. 이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3.1운동 끝나고 우리나라에 부임을 해와요. 부임해 올 때 사이토 마코토의 부임 첫날부터 이 사이토 마코토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바로 남대문에서 폭탄 투척으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암살을 기도했던 우리 강우규 의사님의 의거입니다. 이분이 이제 강우규 의사님이시고 이분이 여러분들 강우규 의사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역 옛날 역사 앞에 있는 강우규 의사님 동상인데 이분 여러분 안중근, 뭐 윤봉길, 뭐 백범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강우규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죠. 좀 생소할 거예요. 이 강우규란 분이 대단하신 게 이분이 젊은이도 아니에요. 이분이 나이가 당시에 64세였습니다. 64세 이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지 당시에 평균 수명을 볼 때 거의 이제 뭐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태인 건데 이런 분이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내가 애국 활동 하나 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의 부임 첫날 부임식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사이토 마코토를 이제 죽이는 데 실패했지만 그 외 주변에 있던 여러 이제 일본의 어떤 군인들과 관료들을 이제 사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 땅에 우리 조선인의 이제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있다는 걸 강력히 보여줬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그 훈장 주는 것 중에 건국 훈장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훈장인데 건국 훈장도 이제 격이 5개로 나뉩니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개 나뉘는데 그 중에 최고 그 위에 있는 등급의 훈장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거든요. 이거 받으신 분들이 64분인가 밖에 안 계시고 그 중에서 독립운동하신 분이 한 23분인가 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강우규 의사입니다. 여기 이 23분 보면 여러분 다 아는 이름들이야. 뭐 안중근, 윤봉길, 김구, 뭐 유관순 이런 분들인데 이 강우규 의사도 그분들과 함께 당당히 이름을 내걸고 있는 아주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하는 훌륭한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와서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을 이제 실제로는 민족 분열 정책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조선의 이 양반 지주들 돈 있는 사람들을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제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감투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대우도 해주면서 당신들 덕분에 우리 조선과 일본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 이 중추원 자리에 이제 앉혀줬죠, 그렇죠? 중추원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거물급 친일파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족보 같은 거 보시다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중추원에 의장을 하셨네? 그러면 여러분들 황급히 족보를 덮으세요. 부끄러운 이 집안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당시에 일제 치하 조선의 그 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주로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여기 어디냐? 여기 도쿄예요. 도쿄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일본의 발전된 생활상을 우리 조선인 교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는 와, 일본 이렇게 대단하게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학교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야, 일본 정말 훌륭하더라. 우리도 빨리 일본처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는 당시에 이 조선인 교사들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제 포섭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자, 또한 일제는 이 문화 통치 시기, 민족 분열 정책 시기 오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란 걸 실시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말 그대로 생산하는 미, 쌀을 생산하는 양을 증식, 늘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선 반도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더욱더 늘리겠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좋죠. 우리한테 막 어떻게 막 조선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키고 종자를 개량해주고 또 물을 보급해주는 수리시설을 늘려준다. 누구 돈으로? 물론 조선 사람 돈으로, 우리 한국인 돈으로. 이렇게 이것만 보면 어쨌든 와, 일본 또 문화 통치 시기에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량 생산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줬구나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선 사람들의 어떤 식량 상황을 낮게 좋게 만들어주기, 개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인구가 증가되면서 식량이 되게 부족해집니다. 거기다 일본은 국토의 80%가 산지에다가 우리나라는 뭐 국토의 70% 산지라 그러잖아요. 일본은 국토의 80% 산지야. 화산도 터지죠. 매년 태풍 오고 비 오고 습하고 풍수에 토양도 척박한 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야, 조선 땅은 농사도 잘 되고 기름지다고 하니까 조선의 땅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조선의 것을 뺏어서 우리 일본의 배를 채우자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갑자기 급격히 이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인구가 이렇게 가다가 팍 늘어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지형도를 위성으로 분석한 걸 보면 자, 이게 위성 자료를 갖고 지금 그래픽을 시뮬레이팅 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쪽 서해안 쪽은 되게 평야가 제법 있지만 일본은 뭐 평야라고 볼 만한 곳이 요 도쿄 주변에 있는 간토 평야를 제외하고는 사실 농사가 거의 다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조선 땅에서 식량을 뺏어서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뭐다?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식민사관론자들, 일제 식민지 활동이 정당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나쁜 친일파적인 이 식민사관론자들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식민사관론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첫째, 자, 산미 증식 계획으로 조선반도의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거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 팩트일까? 가짜 뉴스일까? 자, 이거 팩트입니다. 보시면 쌀 생산량 보면은 이거 연두색 막대 그래프가 쌀 생산량이거든요. 산미 증식 계획을 1920년에 실시했는데 가면서 점점 쌀 생산량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잠깐 내려갔다 다시 또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산미 증식 계획으로 조선 반도의 쌀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산미 증식 계획 덕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자, 쌀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일본은 실제로 증가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자, 보시면 막대 그래프 쌀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여기는 꺾은선 그래프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 쌀, 일본의 쌀 반출량은 1920년에 비해서 1928년에 가면은 뭐 거의 5배 정도, 한 4.56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증가된 건 사실이야. 식민사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맞는 말은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쌀 생산량 증가했어? 그럼 일제가 했던 행동이 우리한테 도움이 됐네?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많이 생산하게 됐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일본으로 반출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쌀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자,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식민사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저 친일하는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친일파 저 식민사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뒤에 내용이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기꾼들은 원래 여러분 사기가 왜 사기겠어요? 들어보면 진짜 같으니까 사기잖아. 들어보자마자 가짜 같으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 그러니까 식민사관론자들의 주장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일제 식민사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얘들은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일본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증산된 쌀을 강제로 뺏어가지 않았다. 야, 이거 수탈이 아니다. 강제로 뺏어가지 않았어. 돈 주고 정당하게 사간 거야. 정당한 거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거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돈 주고 사갔어요. 강제로 무슨 막 총칼 들이대고 쌀 내놔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뺏어가지 않았어. 실제로 돈을 주고 사가는데 문제는 일본의 당시 시장에서 거래된 쌀값이 우리 조선에서 거래된 쌀값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쌀 생산되면 이제 일본인 지주나 우리 조선인 지주들, 부자들, 일반 이 서민들 말고 돈 많은 지주들은 어디다가 쌀을 갖다 팔고 싶겠어요? 싸게 거래되는 조선 땅에서 쌀을 팔고 싶겠어요? 아니면 비싸게 거래되는 일본 땅에다가 쌀을 팔고 싶겠어요? 당연히 비싸게 거래되는 일본 땅에 쌀을 팔고 싶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쌀을 일본에다 파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군산항이고 군산항에서 지금 이게 전부 쌀이에요. 쌀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전부 어디로 갈 쌀이냐? 이게 호남평에 생산된 쌀들이 이제 일본으로 반출되기 위해서 군산항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쌀을 강제로 일본 놈들이 강제로 뺏어간 건 아니지만 돈 주고 사간 거지만 거기가 더 비싸니까 쌀을 팔려고 하는 지주들은 쌀을 갖다가 일본 시장에 팔려고 그러겠죠. 또 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땅들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일본인 지주가 더 많았어. 23년 넘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지주는 거의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일본인 지주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일본인 지주들은 당연히 쌀을 어디다가 팔려고 하겠어요?
일본에다 팔려왔겠죠. 만약에 진짜로 식민사관론자들의 주장대로 조선 땅에서 쌀 생산량 늘려서 그걸 통해서 조선인들의 삶을 좋게 해주려고 했더라면 총독부가 이 쌀들이 부족한데, 조선 땅에서 쌀이 부족한데 이게 일본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죠. 근데 그냥 냅뒀다는 거는 애초에 산미 증식 계획의 목표는 뭐였다? 조선인들이 굶든 죽든 상관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자, 넘어가서 셋째, 일제 이제 식민사관 논자들 주장하는 게, 쌀이 부족했어도 만주에서 조나 콩 등을 수입해 와서 실제로는 먹을 게 풍족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그럼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면은 일본 지들이 만주에서 조하고 콩 등을 수입해 와서 먹었으면 되지. 왜 만주에 있는 조와 콩을 조선반도에 수입하고 조선의 쌀은 왜 일본이 가져가서 먹는 거야? 심지어 이게 개소리인 이유가 이걸 이제 연도별로 한국인의 그 키를 갖다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조영준 교수가 분석해 봤는데, 자 보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부터 1920년대에 가면은 한국인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 갑자기 159.5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오히려 잠깐 늘어날 때도 있었다가 서서히 0. 몇 센치씩 줄어들다가 갑자기 1.5cm나 확 줄어들어요. 이때 산미 증식 계획 실시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간단하겠죠? 먹을 게 뭐 했으니까? 갑자기 부족해졌으니까. 갑자기 먹을 게 부족해졌으니까 이때 당시 태어났던 성인 남성들의 키가 갑자기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때 무슨 유전적인 뭐 돌연변이가 발생했겠어요? 자, 거기다가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고부터 곡창지대인 이 광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여기 있는 만주 지역으로 이주해 갑니다. 왜 이주해 가겠어요? 아니 이 식민사관론자들 말대로 만주에서 조나 콩 등이 수입돼 와가지고 먹을 게 넉넉했더라면 얘네가 뭐하러 가겠어? 여기 콩 사러 갔겠어? 조 사러 갔겠니? 여기 먹을 게 너무 반도 내에 없으니까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 땅을 찾아서 여기로 이주를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은 우리 민족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식민사관론자들의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꼭 기억하시고, 추가로 마지막, 자, 깨알 같은 회사령 철폐. 자, 조선 총독부는 문화 통치 시기에 갑자기 이 회사령을 철폐해 버립니다. 문화 통치 시기에 실시한 데 이게 제 오타낸 거예요. 문화 통치가 아니고 무단 통치 시기에. 무단 통치 시기에 이제 회사령 했던 거는, 자, 이거 왜 했냐면은 모든 회사 설립할 때 반드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회사가 영업 중이라도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면, 그러니까 뭐 공공질서를 해쳤다, 미풍양속 우리 아름다운 풍속을 해쳤다, 뭐 사실 이게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저해하면 총독부 권한으로 회사 문 닫어, 너 장사 금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게 이게 회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령을 통해서 무단 통치 시기에 총독부는 조선인 자본의 성장은 억제했고 일본인 자본의 성장을 되게 독려했습니다. 이렇던 회사령을 왜 갑자기 철폐해줬을까요? 이제 문화 통치 시기니까 조선인도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세요 라고 그렇게 해줬을까? 이제 회사령 철폐되면 회사 세우고 싶으면 회사 만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 허가가 필요 없었거든. 자, 이것도 절대로 일본이 좋은 의도가 있어서 회사령을 철폐해주지 않았겠죠. 자, 일제가 당시 회사령을 철폐했던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경제가 한번 휘청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터졌어요? 유럽에서 터졌죠. 유럽에서 소비되는 많은 전쟁 물자를 누가 많이 생산했냐? 일본이 많이 생산했어요. 일본은 전쟁 물자를 막대하게 생산해서 유럽에다가 판 겁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갖고 일본이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다 전쟁이 끝났어.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본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전부 가동을 중단하게 되겠죠. 갑자기 일본의 경제가 꼬꾸라집니다. 자, 일본의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일본의 은행들이 망할지도 몰라요 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일본인들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가 맡겨둔 돈 돌려주세요 라고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뱅크런이라 불러요. 뱅크런이 터지면 은행이 어떻게 되냐? 은행이 부도나겠죠. 은행이 부도나게 되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잠깐 안돼 은행에 가서 돈 그렇게 막 찾으면 안돼 하고는 일본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게 은행에다 이제 예금 인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놨는데 왜 못 찾아가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막 분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내세운 게, 에이, 1년만 참아. 1년만 참으면 너희가 손해보고 인출 못해서 손해본 것만큼 뭘로 보상해줄게? 금으로 보상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일본 정부는 그 금으로 다 보상해줄 수 있을 만큼의 금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본이 갖고 있던 식민지 조선, 대만 등지에 야! 금 필요해! 빨리 금을 대량으로 생산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국가가 나서서 금을 일괄적으로 채취하긴 힘들어요. 누구를 시키는 게 제일 편하냐? 각각의 회사를 시키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이 금을 캐는 금광 회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회사량을 철폐합니다. 회사량이 철폐되게 되면 회사량이 있을 때보다 금광 회사를 만들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골드러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당시에 이제 보이던 금광의 모습이에요. 금광의 모습이고, 금광의 모습이고, 이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골드러시 때 금광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던 우리나라의 그 황금왕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최모식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그 금광왕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돈이 얼마나 많으면 호랑이를 잡아서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제가 해사령을 이 사람 이름 최창학이다. 선생님 찾아보니까 최창학. 이름 생각났어. 이 사람 최창학이고 뭐 당시에는 뭐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부자였죠. 그때 뭐 조선 최고의 갑부였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사령을 철폐해 준 것도 금강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 한국인이 좋으라고 좋은 의도를 갖고 해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국내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